안녕하세요. 부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이썬과 코딩의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6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 배열 후반부 기타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통계를 낼 수 있는 함수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함수들에는 max, min, 요거는 이제 두 개 다르죠. 요거는 위에 거는 최소값, 아래 거는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std 함수, 그리고 sum,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앱 런타임에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numpy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import numpy np 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는 랜덤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np.random.rand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3,4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됐죠.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00가지의 숫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숫자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인티저, 정수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괄호를 앞뒤로 쳐주고요. as typ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s type이라는 함수를 써서 np.int 영어로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인티저로 바뀝니다. 예, 조금은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인티저로 그냥 바로 바꾸는 데 있어서 숫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간편한데 바로 int 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지금은 배열이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는 as type np.int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정수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np.max 데이터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나오고요. min 하면은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점 뒤에 원하는 함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스트링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뭐 최대값의 뭐 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점 해가지고 바로 max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간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np.max에서 데이터 이걸 이제 파라미터로 넣는 게 나는 좀 직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이제 내긴 내는데 이거를 각 축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전체의 최대값을 구했죠. 방금 이렇게 맥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에 자, axis라는 여기 파라미터가 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니까 axis는 얼마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다 값을 넣어도 됩니다. 0 이렇게 하면 자 옆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지금 보면 데이터의 쉐입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3행 4열 자 그죠? 자, 첫 번째 3행에 대해서 최대값을 다 구합니다. 여기 첫 번째 축이잖아요. 그죠? 3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행단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2개, 3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최대값을 구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값은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이 돼가지고, 지금 4개가 나옵니다. 1번 축에 대해서 계산하면 몇 개 나올까요? 네, 3개가 나오죠. 자, 1번 축은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1번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번 축 옆이죠. 1번 0, 지금 1번 0번 축이 지금
크기가 3, 그리고 1번 축의 크기가 4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개가 나와요. 요거는 가장 마지막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축이 여기서는 2개만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2차원이 아니고 뭐 이렇게 3차원짜리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의 0번째 하면 0번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1에 대해서 최대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데이터의 원래 쉐입이 3, 4, 5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의 0번 축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죠? 네, 4, 5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축의 이제 축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라가는 요 축에 대해서 맥스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딱 지워지고 축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1에 대해서 계산하면 크기가 3,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3, 4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역시 3, 4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184페이지에 있는 코드, 이런 표인데요. 이런 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떤 3명의 사람이 이렇게 체력 검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50m 달리기가 8.5초, 그다음 멀리뛰기는 여기 초로 돼 있네요. 책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이런 멀리뛰기 센티미터겠죠. 초가 아니고 센티미터. 멀리뛰기 200cm, 오래 매달리기 60.2초, 오래 달리기 450.3초, 윗몸 일으키기 50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어떤 의미예요? 두 번째 사람이 50m를 12.3초에 달렸고, 멀리뛰기는 230.5m, 5cm를 뛰었고, 오래 매달리기 요만큼, 오래 달리기 요만큼, 윗몸 일으키기는 요만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번 축으로 통계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번 축에 대해서 통계를 낸다는 거는 자, 50m 달리기에 대한 통계, 멀리뛰기에 대한 통계, 오래 매달리기에 대한 통계, 오래 달리기에 대한 통계를 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0번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축에 대해서 통계를 내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 사람의 전체 기록에 대해서 통계를 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1번 축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표라면 이제 우리는 0번 축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보죠. 이 코드를 하나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은 어떤 의미죠? 첫 번째 열은 사람, 그죠? 사람. 여기가 첫 번째 행은 사람, 각 사람, 두 번째 행은 또 각 사람, 어떤 특정 인물의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각 열은 이제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를 낼 때 맥스 최대값이라는 통계를 낼 때 액시스를 0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음 0번 축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거죠.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0번 축이니까 0번 축에 대해서 쫙 통계를 내면 각 항목에 대해서 최대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초별로 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누가 기록이 가장 좋냐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최소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min min으로 하게 되면 최소값,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mean min 하면 이렇게 평균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최소값을 하면 자,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값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argmin, argument min이라고 해가지고 요 함수를 쓰게 되면 몇 번째 값이 최소값이었나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0이죠. 첫 번째 열에 대해서는 0, 두 번째 열에 대해서는 0, 1, 2, 두 번 2, 그 다음에 1, 2, 1, 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우리가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argmax, 이렇게 하면 최대값을, 여기 두 번째 오래 달리기,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오래 달리기는 아니죠.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argmax 함수를 사용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행별로 또 열별로 통계를 내는 실습을 했고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의 인덱스를 알아내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쓰고 그리고 fstring을 함께 사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슬라이싱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슬라이싱을 한번 활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해보면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멀리뛰기 기록이 190을 넘는 학생들. 자, 그러면 멀리뛰기 기록만 일단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열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멀리뛰기니까 0, 1번 인덱스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멀리뛰기 기록이 나와요. 200, 230.5, 190. 이렇게 멀리뛰기 기록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 여기서 190이 넘는 학생들만 한번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true, true, false. 자, 첫 번째는 true, 두 번째도 true, 마지막은 false 아니야. 라고 인덱스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써가지고, 전체 기록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전체 데이터인데 어떤 사람들만 true, true, false. 첫 번째, 두 번째는 OK. 세 번째는 no. 자, 이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190이 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대한 190이 넘는 학생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모두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멀리뛰기 기록이 190이 넘는 학생들만에 대한 기록 전체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윗몸 일으키기 말고 50m 달리기만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앞에 두 개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0m 달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멀리뛰기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numpy 배열에서 이제 기타 함수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수를 계속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방금 기타 함수들, min, 이런 통계 함수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 말고도 다양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numpy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인터넷 조금만 서치해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함수만 우리가 쓰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겠죠.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 기존에 없는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종종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def하고 함수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들어가야 될 파라미터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할 코드를 적습니다. 만약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함수다 그러면 반환값을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받은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한 함수는 파이썬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def add v1, v2. 자, C 등의 다른 언어와 다른 거는 이 앞에 v가 어떤 타입인지 여기서 미리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한 함수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호출하는 거죠. add 3,6 이렇게 하면 앞서서 정의를 했던 두 개의 함수의 값이 각각 들어가서 더해진 값이 돌아오죠. 그 값을 v에다 집어넣고 출력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간결화해서 이렇게 바로 return 한 다음에 v1, v2 더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바로 이제 변수에다 특별히 값을 넣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바로 계산한 다음에 return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요. 그래서 함수를 add라는 함수를 만들 때 v2를 지정을 하지 않아도 v2가 5가 되도록 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dd 한 다음에 파라미터 원래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3을 넣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생략합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값이 자동으로 5가 되어서 3에 5가 더해진 값이 지금 출력이 되게 되죠. 자, 함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선언을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변수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신 상태로 코딩에 들어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역 변수라는 것이 있고 지역 변수가 있어요. 지역 변수는 어떤 함수 안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지역 변수고요.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바깥에서도 이제 함수 바깥에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도 이 전역 변수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로 a와 b를 이렇게 만들어서 4와 5의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s라는 변수를 사용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라는 변수는 함수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함수 밖에서는 이 s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역 변수의 경우에는 바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요. 다양한 함수들에서 이 전역 변수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권장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def add 이렇게라는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s를 a 더하기 b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s라고 했습니다. 지금 함수 안에 a라는 변수도 없고 b라는 변수도 없잖아요. 값이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변수는 이 값은 어디서 가져와서 계산을 할까요? 네, 전역 변수에서 가져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a에 4, b에 5 이렇게 넣은 다음에 add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a 더하기 b 해가지고 s가 결과가 c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def add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s는 a 더하기 b야. 그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return s. 자, s를 return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시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이런 함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 함수는 우리가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설계도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d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add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려면 호출을 해주어야 해요. 이렇게 실행을 하죠.
지금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을까요? add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는데, 이거 호출한다고 그러거든요, 함수를. 함수를 호출했는데, 들어가서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a가 없어요. a가 없는데, 더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라는 값을 미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a는 3이야. b는 4야. 라고 정의를 해놓고, 아니,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해져가지고 7이라는 값이 짠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이 결과값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a랑 b랑 요 값이, 요 변수가 요 함수 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가 에러가 날지,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실행을 시켜봐야지 아는 거죠. 네,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함수가 사실은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객체의 참조를 전달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자, 우리가 d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mp.random rand. 자, 5,4짜리, 5x4짜리 이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df change var 이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네, 파라미터로 arr 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함수는 뭘 하냐면 arr에 있는 거를 999로 네, 요거 한 칸 네, 올라왔는데 arr에 네, 0,0에 있는 거를 999로 바꿉니다. 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리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만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의 값과 후의 값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d. 자, 지금 요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change var 이라는 함수를 그냥 호출을 합니다. 요게 파라미터로는 d를 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출력을 해봅니다. 출력을 하면 얘가 지금 첫 번째 값이 지금 바뀌었어요. 다른 값들은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얘만 지금 9999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른 값들이 좀 달라 보이는 거는 뒤쪽에 D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소점 이게 유효 숫자 등등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따로 찍어보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D에 0,0을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999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랜덤하게 들어가면 랜덤하게 주고 D 0,0을 넣으면 얘는 0.555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D에 0,0을 이제 찍어보면 얘는 999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값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신기하죠? 값이 바뀐 게 신기해야 돼요. 네. 신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 그 전에 강의에서 뭔가 놓치신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랜덤하게 변수를 만들고 이번에는 값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네, arr에다가 999, arr을 999로 바꿉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다시 0,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고 다시 0,0 이렇게 하면 값이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네, 아까는 바뀌었고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요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가 전달이 되는데 이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자체가 복사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가리키는 참조, 그 참조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함수에서 이렇게 arr에 0,0에 있는 값을 바꿨을 때는요, 원래 전액 변수는 d
이름은 D죠. 이 D가 numPy 배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처음엔 얘가 999가 아니었죠. 그런데 D를 파라미터로 넘겨놓는데 파라미터로 받은 ARR, 이 함수에서는 ARR이라고 하는 변수가 D를 전달받죠. 그래서 D에 있는 것이 복사가 되는데 D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자체가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D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한 참조, 그 참조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D가 이 numPy 배열을 가리키듯이 지역 변수 ARR은 동일한 numPy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 그런데 내부에서 ARR의 0,0의 값을 999로 바꾸니까 뭐 어차피 여기 동일한 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값을 999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함수 종료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numPy 배열의 첫 번째 0,0은 값은 999인 거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바뀌지 않는 부분은 또 왜 안 바뀔까요? 자, 요거는 요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역 변수 D가 있어요. 얘는 numPy 배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했어요. 호출할 때 D가 가리키고 있는 요 참조를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ARR도 처음에는 numPy 배열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안에서 ARR은 999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RR이 그때부터는 numPy 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999라고 하는 상수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함수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된 다음에 전역 변수 입장에서 함수 바깥에서 이제 print D의 0,0 출력을 하게 되면 어때요?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객체를 이렇게 전달할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int 값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뀌지 않아요. int나 뭐 float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게 되면 함수를 아무리 호출해도 바깥에 함수 밖에서 볼 때는 원래 들고 있던 값이 파라미터를 전달해줬던 그 변수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numPy 배열이라든지 이런 거의 경우에는 리스트라든지 이런 고급 데이터 타입들의 경우에는 전달해 준 다음에 내부에서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덱싱을 통해서 거기에 0,0에는 뭐를 넣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0,0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를 보내고 싶은데 값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대신에 여러분이 어떤 튜플을 보내셔야 되겠죠. 튜플을 보내면 안에서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코딩을 나중에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셨다가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